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32강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2강의 주제는 그 교재 제4편 조직론의 제4장 그 외부 환경과 조직 구조가 주제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신고전 조직 이론에서 환경적 요인을 일부 고려했지만 상당히 조직의 능동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 반폐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에 와서 본격적으로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것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 입장의 차이도 이론별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조직의 외부 환경과 조직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뭐 임의적이냐 결정론적이냐라는 관점에서 이론 체계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일단 그 외부 환경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서요, 환경의 성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조직은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이고요. 이게 조직이라 하면은 예전에는 그 조직과 환경은 서로 무관하다 봤거든요. 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거나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대응해 나거나 이렇게 봤는데요. 조직과 환경이 경계는 있지만 이게 투과할 수 있는 경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은 환경과 상호 공존해 나가는 하나의 에코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생태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하고는 조직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환경은 또 조직의 반응에 대해서 또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물리적 환경도 그렇죠. 인간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이제 무관하게 살 수 없고요. 또 환경은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 CO2 배출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이 인간에게 자연이 일정한 작용을 가하면 또 인간은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또 추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간과 물리적 그 자연 환경과도 이렇게 에코시스템으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존의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환경은 우리가 보듯이 이런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환경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은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뭐 현대 자동차겠다 그러면 거기에 뭐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뭐 등등의 다양한 외부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군들도 환경입니다. 그 자동차를 사주는 고객들도 하나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회사, 경쟁 조직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품을 납품하는 것도 다 환경입니다. 뭐 협력 조직이죠. 또는 고객군들 제품을 사주는 고객군들 다 고요. 뭐 일종의 뭐 이제 회사로 따지면 주주들도 다 이제 환경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시민이 다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적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 경제적 환경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적인 체제냐 독재적인 체제냐, 경제가 또 화랑기냐 불황기냐
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뭐 사회 문화적 환경이요. 뭐 대기업에 대해서 재벌군에 대한 뭐 비판적인 이런 그 분위기에 뭐 반감 이게 상당히 강하냐, 아니면 뭐 굉장히 재벌군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냐. 이건 뭐 하나의 컬처거든요. 하여튼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요. 또는 정치, 경제 상황 있고요. 또 뭐 이벤트 사건입니다. 사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건설 회사 입장에서 갑자기 뭐 한강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나타났다,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갑자기 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의 강화라든가 이런 압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거 예기치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 즉 사건 발생을 해서 그런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이런 요인들은요, 조직이 생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나가는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당한 경우에는 또 조직이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환경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또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는데, 그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직 구조를 형성을 하는 거죠. 분권화된 구조냐, 직권화된 구조냐, 그 기능별 구조냐, 사업부제 구조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 구조 형태를 변화시키고요. 뭐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뭐 책임 운영 기관제도를 확대하느냐 등등의 각종의 그 대응책들이 나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이 전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환경은 상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에머리 트리스트라는 학자는 환경 유형 분류를 네 가지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왔듯이요, 평온 무작위 환경에서부터 평온 집약적 환경, 평온 반응 교란 반응 작용적 환경, 그 다음에 격변적 환경, 이렇게 네 단계로 변했고요. 환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해간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카오스적 환경 속에서는 상당히 환경 변화의 방향이라든가 단계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환경 단계 속에서 조직이 대응하는 전략, 즉 구조의 선정,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평온 무작위적 환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환경 변화, 이 평온한 것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환경 변화 크지 않은 걸 얘기하고요. 무작위적 환경이라는 거는 그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장 조직에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거래 시장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평온 무작위적 환경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직 규모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소규모 조직으로 가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이제 그 평온 집약적 환경에서는 환경 변화는 작지만 그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불안정 경쟁인데요. 자동차라든가 석유 정유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독과점 형태의 그런 불안정 경쟁 시장들이거든요.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나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수익 구조가 달라지고요. 이럼으로써 상당히 전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환경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란 반응적 작용적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환경 상태가 상당히 급변하고요. 그다음에 경쟁자가 이제 상당히 존재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 전기 통신 같은 독과점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환경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격변적 환경이고요. 현대적 환경을 이렇게 격변적 환경으로 봅니다. 이런 카오스적 상황이고요. 고도로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거나 그 에드호크라시 같은 그런 그 임시 구조를 형성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직이 대응하는 전략을 크게 이제 톰프슨과 맥그웬이라는 학자가 그 경쟁적 전략하고 협력적 전략으로 대변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코트라는 학자가 대응 전략을 이렇게 구분해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그 적응적 흡수라는 코옵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셀즈니크가 개발한 개념, 요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스코트가 제안한 그 조직의 대응 전략은 좀 반드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코트는 이제 조직의 이제 대내적 전략으로서 완충 전략이라는 것하고요, 대외적 전략으로서 연결 전략이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완충 전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을 조직 내부에서 이제 흡수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거고요. 연결 전략이라는 건 조직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딩, 그다음에 스톡 파일링, 그다음에 레벨링, 포캐스팅, 그다음에 레셔닝, 그로스 등의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전략은 이제 권위주의 또는 경쟁, 계약 뭐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완충 전략은 이제 외부의 충격을 이제 줄이는 방법인데요. 분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부 같은 경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그 분야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면은 정부 조직을 신설하죠. 뭐 문화재 문제가 심각하면은 훼손이 심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화재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그런 어떤 그 조직 신설 등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직의 어떤 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이제 보통 이제 코딩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코딩, 분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축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요. 조직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산출물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재고로서 이렇게 비축해 두는 거, 환경의 변화, 특히 뭐 시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정부나 조직이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스톡 파일링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레벨링이라는 방법이에요. 레벨링은 이제 어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전력 수요가 뭐 주간대 급증하니까 그 시간대에 임의로 뭐 이렇게 정전을 일으키거나요, 아니면은 요금을 비싸게 이렇게 할증하거나 또 심야 시간대는 이제 심야 요금을 적용해서 굉장히 낮은 요율을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레벨링의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뭐 예측, 포캐스팅, 캐스팅 이런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농산물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수요가 어떤 품목이 부족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농가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예측에 의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예 그 기간별로 대외적으로 이제 할당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스스로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그 조직에 대한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들이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전략뿐만 아니라 조직이 구조를 설정하는 그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의
생존이라든가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이제 표준화라든가 가외성,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축적, 그다음에 합리성의 완화 등의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 조직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가장 명확한 그런 방법은 기간 형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조직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필요한 그런 기간들을 공식적으로 설정해서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 개념과 그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조직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결정된 조직만 살아남는 식으로 이렇게 수동적 입장에 있느냐라는 식으로 임의론과 결정론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조직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실증주의가 있고요. 이 실증주의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관념의 상에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주의입니다. 우리가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서 이것을 양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질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요, 조직의 이건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다 라고 했고요. 이건 객관적인 실체다 이거죠. 객관적 실체. 그래서 객관주의입니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 구조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는 주관주의입니다.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성원. 조직 최고관리층에서 중간관리층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고요. 이건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명목입니다. 명목상으로, 관념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명목, 관념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서는 객관적 실체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조직의 구조물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구조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된다는 거예요. 즉 이건 환경 결정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조직의 구조가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등 관리층들의 개인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직이 임의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임의론적 입장인, 이렇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의론이냐 결정론이냐, 이것에 대해서 현대적 조직 이론을 이 에슬리와 반데반이라는 학자가 거시 조직 이론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듯이요, 이 환경 결정론과 임의론이라는 그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분석 수준이 개별 조직이냐 아니면 조직의 연합체인 하나의 조직군 수준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특히 4개로 섹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도주의적 관점은 이제 별개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환경 결정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구조적 상황 이론이고요.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 결정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이 상황이라는 거는 contingency라고 번역되거든요. 절대 영어로 environment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environment는 어떤 자연적 환경을 많이 의미합니다. 이 contingency라는 거는 우연히 나타난다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변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우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의 경쟁 기업들의 태도, 전략, 변화, 이런 것도 다 우연히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우연히 나타나는 외부적 기제들의 변화가 이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인데, 결국 외부 상황에 구조가 가장 적합할 때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있다, 효과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에요.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은 고전적인 조직 이론의 원 베스트 웨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즉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 효과성을 높이는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only one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티예요, 멀티. 다양한 구조가 상황에 따라서 매칭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효과성이 높다라는 동일 귀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퀴파이널리티라 그래요. 목적, 파이널리죠.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목적을 결과물을 내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탈 수도 있고 승용차 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예.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높을 때는 기차 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휘발유값 싸면은 승용차 몰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에는 기계하고 유기적 구조로 이념형을 나눈 거예요. 아이디얼 타입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기계하고 변화 대응력, 융통성을 강조하는 유기적 구조라는 양축으로 놓고요. 환경에 따라서 그 적합한 구조를 선택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구조적 상황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윌리엄슨이 주장한 것이 이제 유형 구조와 M형 구조고요. 그래서 이 M형 가설은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M형이라는 거는 그 사업부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예. 사업부 조직이 왜 기능별 조직인 유형 조직, 보다 더 우월하냐라는 거죠. 경쟁성의 우위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 사업부 조직은 보통 이제 사업 단위, 그러니까 제품이라든가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 어떤 사업의 최종 이제 자기 완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기능별 조직보다는 이 규모가 소규모화됩니다. 소규모화되고 그 안에서 자기 완결성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조정 비용이 상당히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가 급변할 때 이런 조직은 이 대규모화되면서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 M형 조직을 선호하고 이쪽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M형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최적 구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 상황 이론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M형 가설은요, 오늘날 우리 행정기관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지금 책임운영기관제도라는 것이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부재 조직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이제 책임운영기관제도입니다. 하나의 에이전시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독립기관으로서요. 예?
그래서 자기 완결적인 기능을 하라. 그래서 독립재산제 형태를 운영하고 성과체제로 운영하고 최고 소유자와 또는 의사결정자하고 어떤 그 계약 컨트랙트 아웃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오스트람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다중 공공 관료제 모형 이라든가 민츠버그가 제시한 분화 정체의 모형, 분화 형태의 조직 모형 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 이쪽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입장이 이제 조직 경제학입니다. 조직 경제학. 조직 경제학은 뭐 현대적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거고요. 조직 경제학은 크게 거래 비용 이론하고 주인 대리인 이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지난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거래 비용 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확실성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주의적 속성 에서 이 그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이 선택되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의 그 조직이 선택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회주의적 속성을 많이 반영하는 건데요. 그 기회주의적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산의 특정성과 관련됩니다. 자산 특정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특정 상황에만 자산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선택의 제약의 정도가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로 계약하는 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에서는 내가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요 내가 대가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라는 그 고용자, 피고용자죠. 노동자라는 그 노동력의 자산이라는 건요 특정화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계약 관계, 즉 고용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자산 특정성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적 관계로 들어오죠. 대신 내부적 관계로 들어오면은 내부 조정 비용이 들어요. 유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있을 때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충분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중고 자동차를 살려고 했대요. 나하고 내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요. 그것을 내가 자동차를 이게 판매하고 사는 이런 그 사람들을 내가 모두 다 한 조직에다 엮어 놓으면은 그것은 정보의 불충분성,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죠. 이것을 내부화한다고 합니다. 내부화하면 이제 조정 비용이 증가하는데요. 바로 그런 조정 비용과 이런 그 거래 비용과의 증감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에 따라서 이 조직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이제 주인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다음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 대리인을 도덕적 해이로부터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리인에 대한 그 최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략의 개발, 이것이 대리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입니다.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요, 이 진화 이론을 그 조직 이론의 조직 상황에다 적용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뭐 어떤 전략을 설정을 해가지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자기가 그 효과성을 제고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에 대해서 환경이 여기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조직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도태돼서 소멸하고 하는 식으로 환경에 맞는 조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 생물학의 어떤 그 진화론, 자연도태 이론을 이제 조직에 적용한 그런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이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에 대한 이 생물체의 어떤 진화 과정처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룡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몸집이 이제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게 뭐 기후는 따뜻하고 하니까 많이 먹어서 몸집이 불어났어요. 근데 기후가 뭐 이렇게 급변하면서 식량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요, 환경에서. 그리고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룡이 거기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그런 어떤 몸 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가 없거든요. 또 식이 습관도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도태된다라는 이런 자연 생물계에서의 진화론을요 조직에다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요 이 환경이 조직을 선택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단계를 크게 변화, 선택, 보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겁니다. 이 변화라는 거는 환경이 우연히 변할 수도 있고요, 계획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그 전략 상대방의 시장에서의 경쟁하는 그런 상대방이라든가 하청 협력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획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요, 환경이 조직을 선택합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니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틈새라거든요.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그 대응체가 있습니다. 그런 그 대응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 이런 그 조직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니치에 딱 맞는 조직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 조직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은요, 다른 조직들도 다 그 비슷한 조직들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직이 유사한 형태로 돼요. 그것을 구조 동일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아이소몰피즘이라 그래요. 이게 이 아이소라는 건 same이라는 뜻이거든요. 몰프라는 거는 형태를 얘기해요. shape. 형태가 같아진다라는 주의가 이제 아이소몰피즘입니다. 이게 구조 동일성의 원칙이고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생존이 유지가 되고 효과성이 제고된다. 그러면 select 된 거예요. select. 그래서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제도화가 됩니다. 그럼 또 환경은 변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도화가 되면 이제 규모가 안정화되고 확장이 됩니다. 대규모화 돼요. 그러면 항상 구조적 타성, 이너시아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규모 조직들 보면은 환경 변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조직들이 또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그러면 또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또 니치에 맞는 그런 조직들만 살아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조직은 진화하고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그 결정론적 관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임의론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 유명한 차일드하고 챈들러라는 학자들이 제시한 그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의 그 관리층이 결정한 하나의 스트래티지 전략이 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조직의 생존 여부, 효과성 이것을 조직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조직의 임의론적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내적, 대외적 전략,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또 하나 대표적인 임의론적 관점이 자원의존이랍니다. 자원의존. 자원의존이라는 것은 조직이 환경에 여러 가지로 의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 많은 하청 기업들하고 이렇게 의존 관계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이 다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자기 내부에서 다 조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의존하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의존하고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조직 같은 경우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거래선들을 국내에서 해외로 그다음에 노동 비용이 싸게 드는 그런 지역으로 다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런 전략들 이것이 자원 의존 이론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이 공동체 생태학 이론입니다.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요. 이 공동체 생태학은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하고 좀 다릅니다. 이 조직군은요, 하나의 파퓰레이션이었고요, 이 공동체는 커뮤니티라는 관점입니다. 이 조직들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들이 여러 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응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책학에서 했죠. 정책 공동체라는 개념이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일정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주도해가는 것처럼요. 전략 설정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일종의 연합체가 있다.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존재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많이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의 담합입 문제라든가 이런 현상들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들 보면 보험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회사 이런 데를 보면은 자동차 판매만 해도 현대 뭐 르노 삼성 그다음에 외국 자동차로 하면 뭐 토요타 자동차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망들이 쭉 있습니다. 그 판매망들이 서로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자동차의 시장 환경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설정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서로 협력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하고 정부 규제에도 상당히 적절로 대처하고요.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하는 전략 구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 생태 1호는 조직이 단순히 그 환경 면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데반 학자가 이 분류할 때 이 제도주의를 이제 기타로 분류했는데요. 이 신제도주의에서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 이 두 분파가 이제 그 별도로 이렇게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임의론적 입장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당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일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떤 활동이나 구조가 어떤 그 외부 환경, 특히 뭐 협력 기업이라 협력 조직이라든가 이해 당사자, 뭐 주주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정부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죠. 아니면 뭐 중앙정부 조직 보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뭐 산하기관, 이런 외부의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저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타당하다라고 인식돼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의 정도를 우리는 레지티머시, 즉 정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조직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조직이 구성원들이 그러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조직을 내가 바람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더 조직 몰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그러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결과 동질성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직군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아이소몰피즘하고 유사하지만 이거는 제도적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구조적 동질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그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그 기능상의 목적을 부여받고 설립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내부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구성원들이 학생들이죠. 학생들이라든가 뭐 교직원, 이런 임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당성이 있는 조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반 외부 뭐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대학교와 유사한 관료제 구조, 또 유사한 그 부별 편제, 이런 것들을 가져서 취업이라든가 향후 진로 방향,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프레스티지, 이런 그 인식의 확보, 그런 것들에서 유리하니까 그렇게 다른 그 고등학교라든가 대학 조직하고 유사하게 간다. 이게 제도적 동질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신제도주의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이쪽은 그 임의론적 입장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직이론을 임의론과 결정론의 관점에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